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염증의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다는 거죠. 대략 확률적으로는 0.5%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빈도긴 하지만 염증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흔하진 않지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다행히 이 부분은 수술 과정에 신경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조금 낮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칭 같은 경우도 수술 후 환자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수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좌우측을 비교해 가면서 양쪽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술하는 의료진의 수술적인 완성도에 따라서 조금씩의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신마취에 따른 이제 합병증도 있을 수 있겠죠. 폐렴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경련이 일어나서 기도가 좀 좁아진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볼살 처짐은 광대뼈 축소술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뼈를 깎거나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살들이 가운데로 모여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쪽에 살이 올라올 때 동반된 느낌이 눈밑이나 팔자주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살 처짐이라고 환자분들이 통칭해 부르는 부분입니다. 수술에 처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면 유각 수술 후에 이제 처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처짐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처짐이 있고요. 뭔가 좀 예방할 수 있는 처짐이 있긴 한데 예방할 수 있는 처짐이라고 하면 수술 시에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처짐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광대뼈 축소술 같은 경우는 광대의 위치를 처음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처짐이 있는데 살을 빼면 옷이 남는 것처럼 분명히 내부의 뼈가 줄어들면 남는 살과 피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뼈의 변화 자체가 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축력 이상으로 변화가 크거나 유난히 살과 피부의 탄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처짐의 발생도 충분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면밀히 상담을 하셔서 처짐의 발생이 예상된다라면 수술 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신경 손상은 사실은 피해가는 게 정답이고요. 다행히 엑스레이에 신경 위치를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뼈와 신경 사이의 거리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에는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혈관, 하나는 말초신경.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술이라는 과정은 분명히 어딘가 절개를 하고 잘 붙어있던 조직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박리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네트워크망이 다 깔려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일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거는 새로운 가지가 자라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 잘 자라 들어갑니다. 자라 들어갈 때 첫 번째 신호가 살살 두드리는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 가지가 움트는 신호들이거든요. 회복하는 신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수개월에 거쳐서 자연스럽게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직접 본인이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측면 모습을 보게 되면 턱선이 직선이 아니라 중간에 꺾이는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각진 터닝 포인트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끌어올려서 귓볼보다 더 위쪽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귓볼에서부터 턱 끝까지 거의 터닝 포인트가 아예 없는 직선상의 이제 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늘상 보던 사람의 턱선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모델을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각이 있겠죠. 이게 이제 1차 각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과도하게 턱의 각을 없애기 위해서 절골선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원래 턱선과 절골한 턱선 사이에 꺾임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2차 각이라고 느끼는 거고 이것 때문에 느끼는 어색함이 생기는 거죠. 혹시 2차 각이 제가 말로 설명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유압은 뼈를 절골하고 다시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견고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됐을 때 불유압이 보통 생기게 되겠죠. 좋은 위치에 뼈들이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뼈가 튼튼하게 회복되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좋은 위치에 뼈를 잘 이동시켜 놨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뼈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튼튼한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뼈가 예전 상태로 충분히 튼튼한 유압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불유압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크신 분들 중에서 침샘이 좀 발달된 분들이 있으세요. 침샘은 한쪽 얼굴에 세 군데 보통 있거든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두 가지가 사실은 귀밑샘과 턱밑샘이죠. 종종 귀 아래쪽이 좀 불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게 저작근인 줄 알고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얼굴이 안 작아지는 거죠. 귀 뒤쪽에 침샘이 여전히 붉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침샘에 보톡스 시술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턱밑샘인데요. 그게 좀 유난히 발달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고개를 이렇게 틀고 봤을 때 턱선 밑으로 라인이 하나 더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턱밑 침샘이 좀 발달된 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옛날엔 턱이 내려와서 각이 많이 져서 잘 몰랐었는데 턱선이 올라가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역시 보톡스 치료가 좀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곽 수술은 선택도 사실 어렵고 흔쾌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진도 그런 환자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밀히 보고 더 완벽한 수술하기 노력을 하는 거고요. 뼈 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 계획을 짤 때 좋은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잘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른 선택보다는 좋은 의료진을 찾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도 수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수술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